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19분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전후 처음으로 단독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자 일본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채권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동력을 받은 다카이치 총리의 사나에 노믹스가 제대로 추진이 될지 일본 경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기저기서 청하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요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승부수가 제대로 적중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했을 때 2주 정도 전에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과반 정도를 목표로 했었었는데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분의 2 선을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 이제 316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했고 네. 여기에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 36석까지 합하면 네. 약 75%. 사실 이거는 그 일반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개 정당이 이 정도 한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의석수를 확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다카이치의 승부수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취임 100일여 만에 이제 조기 총선이란 무리수를 던진 건데 그때 중의원 전격 해산된 게 1월 23일인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였습니까, 교수님?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이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자민당 자체의 인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네. 다카이치의 인기는 뭐 70%를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20대, 30대에서는 80% 정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있다 보니 네. 이런 지지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인기의 비결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최초의 여자 총리이기도 하고 또 세습 의원이 아니면서 일반 서민들이 쓰는 말, 또 직접적인 화법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반응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의 권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높을 때 국회를 해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네. 또 하나는 다카이치가 보수 강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또 많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뭐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과반 이상이 돼야 돼서 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내각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그동안 자민당을 좀 떠났던 보수층의 네. 민심을 되돌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결국 316석을 차지한 거잖아요. 네. 316석, 16석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 뭐 경제적인 의미가 있겠죠. 일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헌을 이야기를 할 때 310석을 그 한계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헌은 그러니까 발의선이 그것이 310석인 네, 왜냐하면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 96조에 보면 네.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아하. 법안이 통과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과거에 아베 총리도 네. 자신이 총리였을 때에 참의원이 3분의 2가 안 되다 보니 이걸 이제 지원하는 유세를 하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이제 결국 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일본의 헌법은 경성 헌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딱딱한 헌법이다.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에서 3분의 2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네. 돼야 돼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된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서 유효투표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과반수 이상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일본 천황이 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네. 헌법이 개정되었다라는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이번에는 단계를 이제 거치는군요. 그렇죠. 네. 첫 단계인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자민당 단독으로 뭐 연립 파트너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일본의 보수층이 이제 결집한 그 배경을 보면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이 큰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이제 일본이 개헌을 추진한다거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또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조금 더 추가 언급을 네, 하면 교수님.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네. 참여원의 과반수가 2028년도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봐야지만 참여원에서의 이 개헌의 통과 여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논의만 할 수 있는 정도여서 이것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개헌을 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보유하고 무기를 만들거나 수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 급변을 가져올 수 있다, 복잡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지금 현재 보수의 결집을 가져오는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와해하려고 했더니 일본이 더 결집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됐잖아요. 그래서 예상 외로 3분의 2 이상의 자민당이 이제 선거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제만 해도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과 다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봤더니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일본 집권 당국이 국제사회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를 해라. 맞아요.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 구구 세력이 형세를 오판해서 제멋대로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일본 국민의 저항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뭐 이렇다라고 해서 즉각적인 어떤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 대신 갈등의 요인이 군사적인 갈등보다는 주로 정책과 외교 또 경제 영역에서 긴장 상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뭐 유학생이나 또 관광객 안 보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국의 압박이 있고 이것이 만일에 차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식의 대등한 외교를 통해서 중국에 보복을 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동북아 경제에 상당히 이제 그 압박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맞습니다.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의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하기 전에도 응원을 했었고요. 뭐 강하고 현명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엊그제 선거 승리한 이후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존경받고 인기가 많은 리더다 이러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면서 Peace through strength 그러니까 힘에 기반한 평화 전략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스트렝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카이치 총리가 뭐 트럼프 만나서 점프하면서 좋아하고 친미 성향을 보여서 다카이치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중국 전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견제를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 뭐 포이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략적 이익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응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스스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세계 경찰이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이제 안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또 중국 견제 최전선에서 일본을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구본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다카이치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총리가 바로 이제 다카이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지지 발언이 한 달 전에 이 다카이치가 중국과 갈등이 있을 때에 일관된 그런 다카이치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할 때 네. 트럼프가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본이 그때 당시엔 상당히 이제 당황하고 뭐 네. 이랬었는데 그래서 외교적 수사에 끝난 거 그친 거 아닐까요? 네. 그쳤죠. 그런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네. 뭐 자체적인 지금 현재 이런 일본의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다카이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동북아 정세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두고 좀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동맹국 일본을 중국 봉쇄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근 악화되는 중일 관계 속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가요? 일본에서 그 어디야 남태평양 앞바다에서 예, 히토류 시추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과연 히토류 자체 생산에 나서게 될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예, 이제 그 미나미 토리시마라는 섬인데요. 네. 도쿄에서 한 1,800km 이제 떨어져 있는 일본 영역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여기서 심해 6,000km 깊이에서 네. 히토류를 포함한 진흙을 시추를 했어요. 사실 대단한 기술이죠. 아니 6,000m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6,000k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요. 예, 맞습니다. 6,000m. 네. 예, 수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예, 6,000m를 이제 깊이에서 이제 히토류를 시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장기적으로 히토류를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의존율이 너무나 높고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굴욕 외교로 히토류 수입을 하기 위해서 굴욕 외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네. 아직까지도 자체 생산이라든가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추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테스트 단계일 뿐이고 네. 상업적인 생산은 일본의 계획에 의하면 2028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히토류를 채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을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정면 그런 인프라. 공정은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어허. 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일본이 뭐 이런 생산 능력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가공하거나 정제하는 기술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일본에서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프로젝트다고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다카이치 총리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른바 사나에노믹스 다카이치형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적극 재정 그다음에 감세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네네 교수님. 적극 재정이기는 한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하겠다. 앞에 그게 붙었더라고요. 네. 뭐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책임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국가가 주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국가가 산업 정책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네. 보수 정부로서 경제 전략을 전체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이게 사나이노믹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아베노믹스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계승을 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베노믹스 때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네.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이제 디플레이션 탈피하고 통화 정책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네, 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네. 사나이노믹스는 재정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는 이런 색채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나이노믹스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일반 가계하고는 좀 틀리다. 그래서 성장과 안보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재정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재정 확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뭐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국방비를 늘리고 뭐 방위 산업 뭐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하고 일본이 네. 가지고는 전략 산업이 한 16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네. 재정 적자를
그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네. 성장과 국력을 우선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국가 성장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이후로 바로 이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등 그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 아베노믹스 말씀하셨는데 그 디플레이션 탈피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물가를 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일본 상황은 네. 어떤 거예요, 호 교수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상 최고로 57,000까지 갔고 오늘도 네. 57,000을 넘었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결국 이제 사나이노믹스를 시장이 읽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는 보통 뭐 주가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생활은 울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니케이 사상 최고치가 그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이유는 크게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봐요. 우선 엔저를 이제 용인을 하다 보니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적극 재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 산업 16개에 대한 그 산업체 또 방위 산업 첨단 산업 이런 데 수혜를 볼 거라는 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책의 수혜자가 명확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게 서민 물가와는 좀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쌀값이 급등을 하는 것은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사가기도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일본을 갔는데 김포공항을 갔더니 네. 아예 검역을 완료한 쌀을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5kg를 사갔어요. 2,800엔인 28,000원인데 선물 드는 거예요? 일본에서 5,900엔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식료품이나 전기가스 뭐 이런 요금이 상승하는데 임금 인상도 또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 성장률보다 임금 상승이 느리다 보니까 일본의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산 인플레이는 성공을 했지만 네. 생활 인플레이는 좀 압박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아베노믹스 때는 지금 이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이션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물가는 걱정을 하질 않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네. 이제 지금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서민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아서 뭐 음식료품에 그렇죠. 대한 예, 식료품에 대해 2년간 뭐 세금 8% 감세한다, 8% 감세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아직은 서민들이 이 체감이 좀 느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다카이치의 경제 정책이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건 좀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예,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일본은 현재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가 끌고 가는 많은 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거의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베노믹스 때도 우리와 일본이 경쟁을 했지만 네. 지금 현재 사나이노믹스는 훨씬 더 의도적이고 정부가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국가가 지금 직접 밀어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죠, 지원금 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반도체 산업부터 끌고 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도 일반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한국 환경상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일본의 보조금과 지원금이 어느 산업 분야에 들어가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국가가 어떤 산업에 개입해서 지금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가 이거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환율 그 변동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는 한일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되고 또 뭐 최근 이제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 SK 회장께서도 한일 경제연대, 뭐 한일 경제협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네. 우리가 일본과 경쟁할 것은 경쟁을 하되 협력할 것을 잘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글로벌 공급망에 대처를 해 나가면서 한일 그 시장이 거대한 시장으로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잠깐 이야기하면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다음에 한일 경제 연대를 하게 되면 네.
약 1억 8천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세계 4위권의 경제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경쟁과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판단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